지난 1월부터 포럼 시선과 논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매월 국정의 주요 이슈 또 국가적인 현안을 놓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셔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초대 손님의 발제를 간단하게 듣고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주제에 관해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올해 6번째 순서인데요. 주제는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도전과제와 희망찾기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난해죠.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의 위험 수준에 대해서 가장 높은 단계인 6단계, 즉 팬데믹을 선언한 지 지금 1년 3개월 좀 넘어서 4개월 향하고 가고 있는데요. 그 팬데믹 선언은 홍콩 독감 신종 플루이어서 세 번째 팬데믹 선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염에 따른 고통, 또 불안, 또 방역을 위한 여러 통제도 있었고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생활 방식도 많이 바꿔버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긴급하게 승인된 지금 백신들이 상용화가 이루어졌고요. 우리나라도 올해 2월 26일 첫 접종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률을 좀 높이고 있는데요. 1차 기준으로 보자면 최근 기준으로 30% 가까이 좀 되고 있죠. 저도 7월 초에 그 1차 아스트라제네카 1차를 맞아서 또 8월 하순에 2차 맞기로 되어 있는데요. 과거와 같은 똑같은 그런 일상 회복은 어렵겠지만 조금 정상으로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고 효과성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뭔가 새롭게 점검을 해봐야 될 시기인데요. 감염 위기를 대처하는데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또 일상 회복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모신 분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를 모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건강과 환경 문제에 관해서 또 이거를 주제로 한 사회인식과 소통 문제, 또 보건의료체계 거버넌스 관련 등을 주제로 중심으로 그동안 연구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한국 헬스 커뮤니케이션 학회 회장도 역임했고요.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전문가로 참여하고 계신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요.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미리 또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참석자들을 오늘 대표해서 입법조사처 현재 기획법무 담당을 맡고 있는 김주경 박사가 현장의 대표로 지금 오늘 토론을 하게 됩니다. 김주경 박사는 보건의료 분야를 그동안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조사처에서도 이쪽 분야를 담당해온 연구관입니다. 김주경 박사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법무 담당관 김주경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초대 손님 유명순 교수님의 모두 발언을 듣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주제를 기획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자리일수록 토론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먼저 한 15분가량 나름대로의 내용을 정리해서 모두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런 중요한 자리에 오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보건의료 인력 그리고 확진자와 접촉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 조사를 해왔기에 그 30번이 넘는 횟수 동안의 조사의 내용들을 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과 나누고 또 핵심 함의를 따져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자료와 그다음에 수치나 의미에 대해서는 토론 시간에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고 앞에 이 10분 15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저의 견해를 공유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저 자신은 지금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혹은 이제 코로나 이후를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코로나19는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이미 390만 명이 넘는 전 세계의 사람들, 국내에서도 2,000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목숨을 잃게 되는 위협
이었고요. 최근에는 게다가 전 세계 곳곳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돼서 속도를 내고는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을 계기로 다시 감염 확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미 해외 언론이나 문헌에서도 방역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저희가 속한 공중보건 분야에서 감염병의 유행은 긴급사태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빨리 시작이 되지만 그만큼 빨리 해결도 볼 수 있는 유형의 위기인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19는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팬데믹이라는 이름 속에서 이제 횟수로는 2년이고 개월수로도 18개월에 접어드는 굉장히 전대미문의 공중보건 분야에서는 매우 드문 겪어보지 못한 장기 위험, 그래서 꼬리가 긴 이런 급속 연소가 아닌 꼬리가 긴 장기 위험과 위기의 상황 속에 저희를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자리는 여전한 이런 코로나19의 위기감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사회의 방향 그리고 삶의 방향을 가져가고 또 변화를 도모할 적에 더 인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은 관계로 저는 이제 번호를 매겨서 그동안의 제 조사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일부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가 팬데믹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헌이나 아니면 사전적 정의를 보더라도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인류가 그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이제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3월에 이제 세계보건기구죠, WHO가 팬데믹 선언을 코로나19에 대해서 내렸을 때 저는 저희가 좀 더 많은 공감과 이해가 있었으면 하는 것은 그 배경에는 바이러스 자체의 어떤 특징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인류가 어떤 풍요로움이라든지 아니면 편의를 위해서 구축했고 또 연결했던 이 사회 경제적이고 환경의 맥락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시의 과밀화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나 교류가 이제 급속하게 팽창을 한 국제화라든지 우리가 경제 성장과 개발을 위해서 맞바꾼 것과 마찬가지인 생태계 보호의 문제라든지 이런 점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은 이제 이미 이제 윤리백의 위험 사회론을 통해서도 잘 설명이 되는데 이처럼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감염이 유행이 될 때 그걸 이제 탈경계적으로 국가의 경계, 지역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그래서 이 의미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정말이지 누구도 언제가 끝이고 어떤 게 끝이냐를 속단할 수 없도록 만드는 높은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 우리의 사회 환경이 감염병 유행 확산의 내적인 위험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점을 우리 모두가 충분히 더 이해하고 고민해 볼 문제라는 게 제 첫 번째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이 얘기를 제가 꺼내드렸냐 하면 이런 위험사회론 같은 데서도 나오듯이 위험사회 속에서 삶을 이끌어가고 이 안에서 우리가 웰빙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의 중요한 가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경제 성장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그것보다도 이제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상위의 가치로 두고 사회를 그렇게 체계화하고 사회의 약속이라든지 규칙도 안전을 중심으로 자원을 나누고 의사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첫 번째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했던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했었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가치가 가장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서울 시민에게도 했었고 전 국민에게도 했었습니다. 그때 응답자들이 꼽은 제1의 위협 가치는 안전이었습니다. 경제 성장보다도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로의 전환에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이 아니냐라고 당시에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따 논의에 좀 더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안전 사회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굉장히 고민도 연구도 또 이 대화도 많이 필요한 주제일 텐데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정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대비를 그러니까 이런 대비를 하고 예측을 하는 것은 당장의 경제성이나 당장의 실효성에서는 낮을지 몰라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코로나19가 우리 전
전 국가와 전 국제사회에 끼친 파급력을 생각하면서 그걸 복귀하면서 그런 실패나 아니면 초기에 어떤 성과가 낮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한 두 번째 제가 우리 일상에서 안전을 우선해 둔다라고 할 때 제가 늘 이제 그 강의나 연구에서 하는 게 사전주의의 원칙입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후에 그걸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우리의 고민이나 노력에 비해서 낫다. 그러면 감염병에서 우리가 지금 익힌 기침의 예절이라든지 마스크를 쓴다든지 손을 씻는 것 같은 행동이 이때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되고 감염병이 돈다라는 소식이 돌 때 우리는 서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가 법으로 벌칙금을 부과해서 많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어떤 규칙이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다른 말로 규범이라고 할 텐데 이런 안전이 규범이 되는 사회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위험사회라든지 이런 위기를 다루는 학자들이 늘 강조하고 있듯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긴급하다든지 아니면 큰 위협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코로나19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전환과 변화가 필요한 지점은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 속에서의 우리의 의사결정을 좀 더 신뢰성 있게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협력을 촉진으로 하면서 해 나갈 것인가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기 속에서 소수의 어떤 전문가 또 소수의 당국자들의 의사결정만으로는 충분한 수용이나 이 신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거리두기 같은 것들이 한 예가 될 텐데 너무나 긴급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다양하였고 선택지도 여러 가지였기 때문에 이럴수록에 당장은 우리가 긴급했기 때문에 넘어갔을지는 몰라도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답 찾기가 아니라 가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수용성을 가늠하는 3대 지표가 저는 신뢰, 소통, 그리고 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그동안의 제 조사에서 드러난 바 다행히도 한국은 예를 들면 보건 그 당국이죠. 질병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보건 당국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의학과 과학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은 편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방역의 성공은 개인의 실천과 우리 국민들의 참여에 있었는데 그 참여의 바탕에는 이런 과학이라든지 의학 그리고 의료 체계 그리고 어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나름대로 해 나가는 조처에 대한 기본적인 전반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에 비해서 우리 사회의 지금 과제는 언론과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크게 낮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이 높은 어떤 전문가나 과학 집단에 대한 신뢰에 대비해서 보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지금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높았을 때 믿고 그리고 예측할 수 있으며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을 터인데 상호 신뢰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과제가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는 상호 신뢰가 부족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마도 이 지점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위반을 나는 이렇게 애를 써서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배하는 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충분한 그에 뒤따르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말로만의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이 미안함이나 이 문제 없이 생활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단순히 생각을 넘어서 감정으로까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일 수 있기에 어떤 대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지점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가 겪은 지난 18개월의 공중보건 재난이자 또 위기였던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어떤 수사적인 이 차원이나 특정 분야, 예를 들면 보건 중에서도 정신건강의학이라고 하는 분야로 좁혀서 볼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사회로, 즉 회복의 사회로 우리가 전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점입니다. 현황을 길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있지만 논의해서 하기로 하고 크게 한 서너 가지는 모두가 스트레스가 높은데 그중에서도 코로나19로 아이들을 돌보고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를 했던 가족들을 돌보았던 주부의 일상 위축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모든 정신건강 지표에서 다른 집단보다도 정신건강의 영향이 부정적이고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을 경험했거나 무급 휴가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우울군에 속할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을 스트레스, 불안, 걱정, 그리고 우려에 대한 이 점수가 상당히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위험 스트레스 집단이 커지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가장 심각하게는 현장의 보건의료 인력들의 탈진, 정서적 소진, 그리고 스트레스는 나아가서 이제 울분이라고 하는 불공정하다, 이거는 정의에 어긋난다와 같은 감정의 경험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영국은 초기에 방역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자체적으로도 하고 국제사회에서도 받고 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자유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백신 접종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다른 한쪽으로는 전 국민을 향해서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액션 플랜을 만들어서 상당한 국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투 트랙이 한쪽으로는 개인적인 면역력을 획득하는 백신 접종,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 사회의 정신적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회복의 강조, 이런 사회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임원승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팬데믹